어제 이재용이 머리를 숙였습니다. 7년 만이에요. 근데 이 사과 누구한테 한 건지 다들 잘못 알고 있어요. 노조한테 한 거 같죠? 국민한테 한 거 같죠? 아닙니다. 어제 그 사과의 진짜 청자는 따로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청자가 누구냐에 따라 월요일 여러분 계좌가 어떻게 될지가 정해집니다. 어제 오후 2시 30분 김포공항이 아니라 김포비즈니스항공센터예요. 일반 게이트가 아닌 거죠. 일본 출장에서 돌아오자마자 양복 안주머니에서 종이 한 장을 꺼냅니다. A4 한 장이에요. 카메라 정면에 서서 종이를 펼칩니다. 6문장. 약 5분. 거기서 다 끝납니다. 이재용이 공식 자리에서 머리 숙인 게 7년 만입니다. 2020년 5월 6일 서초 사옥에서 무노조 경영 사과한 이후 처음이에요. 그동안 회사가 무슨 일이 있어도 안 했어요. 사법 리스크, 실적 쇼크 다 견뎠습니다. 그런데 어제는 했어요. 왜 어제였을까요? 다들 본 그림은 이거죠. 양복 입은 회장이 김포공항에서 종이 들고 사과한다. 5분 영상이 어제 하루 종일 뉴스에 박혔어요. 그리고 다들 한 문장만 기억합니다. 매서운 비바람은 제가 다 맞고 다 제 탓으로 돌리겠습니다. 멋있는 문장이죠? 근데 이게 핵심이 아니에요. 다른 채널, 다른 기자 다 그 문장만 따고 있어요. 매서운 비바람, 책임지겠다. 그 한 문장이 헤드라인으로 박혔습니다. 근데 그 문장은 6문장 중 4번째예요. 1번도 아니고 마지막도 아닙니다. 진짜 봐야 할 건 그 앞뒤에 뭐가 있었느냐예요. 입장문 전문을 처음부터 다시 보겠습니다. 1번 문장 갑니다. 저희 회사 내부 문제로 불안과 심려를 끼쳐드린 점 전 세계 고객분들께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자, 멈춰보세요. 첫 문장이에요. 6문장 중 가장 먼저 호명한 대상. 그게 누구냐? 전 세계 고객입니다. 한국 국민이 아니에요. 이상하지 않습니까? 한국함 회사 회장이 한국에서 한국말로 사과하는데 1순위가 한국 국민이 아니에요. 전 세계 고객입니다. 국민은 이번 문장에서 처음 등장해요. 응원해주시고 채찍질 해주시는 우리 국민 여러분께 머리 숙여 사죄. 2순위예요. 3번 문장. 노동조합 여러분, 삼성 가족 여러분, 우리는 한 몸 한 가족입니다. 노조가 여기서 등장합니다. 3순위. 6문장 중 노조 호명은 이 한 문장이 전부예요. 21일에 파업한다는 노조 앞에서 회장이 꺼낸 단어가 가족입니다. 협상안도 약속도 아니에요. 4번 문장이 그 유명한 매서운 비바람 문장. 5번 문장. 저희 문제 해결을 위해 애써주고 계시는 정부와 관계자 여러분께 고맙다. 정부가 5순위로 들어옵니다. 6번 문장은 다시 고객 여러분들과 국민 여러분들께 다시 한번 머리 숙여. 마무리에서 또 고객이 가장 먼저예요. 호명 순서 정리해봅시다. 고객, 국민, 노조, 본인, 정부, 그리고 다시 고객, 국민. 1순위가 글로벌 고객이고 노조는 3순위의 한 문장. 한국 회장이 한국에서 한국말로 사과하는데 1순위가 한국 국민이 아닙니다. 우연일까요? 6문장 쓰는데 5분 만에 쓴 거 아니에요. 비서실에서 갈고 또 갈았겠죠. 단어 하나하나 다 의도가 박혀 있습니다. 그러면 왜 1순위가 글로벌 고객이었을까? 답을 보려면 24시간만 뒤로 돌아가면 됩니다. 5월 15일 오전, 회장 사과 24시간 전이에요. 이날도 사과문이 있었습니다. 삼성전자 사장단 18명이 공동 명의로 낸 대국민 사과문이에요. 전영현 부회장, 노태문 사장 다 이름 올라가 있습니다. 사장단 18명 공동 사과는 삼성 역사상 처음이에요. 그런데 사장단이 사과해도 노조가 안 움직였어요. 그 밤 회장 머릿속에는 한 줄이 박혔을 겁니다. 내가 직접 나가야 한다. 사장단 사과문 1순위. 국민 여러분께 사과드립니다. 사장단의 1순위는 국민이었어요. 두 번째가 정부, 세 번째가 주주, 네 번째가 임직원. 자, 비교해 봅시다. 24시간 안에 회사가 2번 사과했어요. 그런데 1순위가 다릅니다. 사장단 1순위는 국민, 회장 1순위는 글로벌 고객. 같은 회사, 같은 사건, 같은 사과인데 1순위가 다릅니다. 이건 우연이 아니에요. 사장단은 국내를 보고 사과한 겁니다. 국민, 정부, 주주 다 국내예요. 회장은 글로벌을 보고 사과한 거고요. 다시 말해 사장단과 회장의 청자가 다릅니다. 분업이에요. 국내는 사장단이 책임지고 글로벌은 회장이 책임진다. 그러면 회장이 본 글로벌 고객은 누구일까요? 삼성전자 메모리 사는 고객이에요. 엔비디아, AMD, 구글, 메타, 애플. 이 빅테크들이 회장이 본 1순위입니다.
그리고 이 빅테크들이 어디서 거래됩니까? 시장이에요. 뉴욕 시장. 그리고 그 시장이 한국 코스피로 던지는 외국인 매매. 그래서 결론이 이거예요. 어제 이재용 사과의 진짜 청자는 노조가 아닙니다. 국민도 아니에요. 시장입니다. 회장이 6문장 중 첫 문장에 박은 글로벌 고객이 곧 시장이에요. 노조한테 한 사과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시장 보라고 한 사과예요. 근데 여기서 더 중요한 건 따로 있어요. 시장이 그 사과를 받기 전에 이미 답을 내려놨다는 겁니다. 어제 회장이 머리 숙인 그 시각, 시장은 이미 답지를 갖고 있었어요. 그 답지가 언제 작성됐는지 봅시다. 4월 30일, 어제로부터 16일 전이에요. 16일 전에 누군가 이미 그 답을 써놨습니다. 그 누군가가 누구냐? 시티그룹 피터리 애널리스트 4월 30일에 삼성전자 보고서를 냅니다. 이 보고서가 결정적이에요. 왜냐? 올해 들어 글로벌 IB가 삼성전자 목표 주가를 내린 첫 보고서거든요. 글로벌 IB 중에서 누가 가장 먼저 액션을 냈는지가 중요합니다. 숫자가 박힙니다. 목표 주가 32만 원에서 30만 원으로 6.3% 하향, 투자 의견 매수는 유지했어요. 피터리 머릿속에는 이 한 줄이 있었을 겁니다. 메모리 사이클은 맞다. 근데 충당금이 박히는 게 보인다. 그래서 매수는 유지하고 가격만 내린 거예요. 사라마라보다 더 무서운 게 한 개 박는 겁니다. 왜 내렸냐? 보고서 한 줄 그대로 가져옵니다. 노조 파업이 격화됨에 따라 발생할 성과급 충당금이 향후 실적에 가시적인 타격을 줄 것. 충당금. 이 단어가 핵심이에요. 충당금이 뭡니까? 회계상 미리 빼놓는 돈입니다. 노조가 요구하는 성과급, 회사가 줄 가능성이 있으면 회계장부에 미리 비용으로 잡아놔야 해요. 아직 안 줬어도 잡아놔야 합니다. 그러면 그 분기 영업이익이 그만큼 깎입니다. 시티는 그 충당금이 얼마나 박힐지 추정했어요. 2026년 영업이익을 기존 추정치 대비 10% 하향, 2027년은 11% 하향, 두 해 영업이익이 동시에 10% 넘게 깎인다는 겁니다. 노조 파업 충당금 하나 때문에 4월 30일 시티는 이렇게 봤어요. 충당금이 박힌다. 영업이익이 10% 깎인다. 목표주가 30만 한 개다. 어제 이재용이 김포에서 머리 숙인 그 시각, 시장은 이미 16일 전에 이 답지를 받아들고 있었습니다. 회장은 그 답지를 보고 머리 숙인 거예요. 근데 여기서 끝이 아니에요. 8일 뒤에 또 한 명이 등장합니다. 5월 8일 JP모건 제이권 애널리스트. 같은 삼성전자, 같은 노조 이슈. 그런데 결론은 다르게 냅니다. JP모건은 목표주가 35만 원 유지, 투자 의견 비중 확대, 보고서 한 줄 가져옵니다. 노조 파업 이슈로 주가가 조정받을 때마다 매수 기회라고 지속해 주장해왔다. 이 견해에는 변화가 없다. 시티는 30만 한 개다. JP모건은 35만 사라. 같은 매수 의견인데 가격대가 갈렸어요. 시청자분들 여기서 헷갈리시죠? 그래서 누가 봤다는 거야? 근데 자세히 보면 둘이 같은 걸 봤어요. 답만 다르게 낸 거지 본 숫자는 똑같습니다. 그 숫자가 진짜 무서운 거예요. JP모건 보고서 본문 직접 인용합니다. 회사가 노조 요구안을 수용한다고 가정할 경우 2026년 예상 영업이익은 노동 관련 비용 증가로 인해 7%에서 12% 하락 위험이 있을 것. 영업이익 7에서 12% 하락. 시티가 본 10% 하락과 거의 같은 범위입니다. 그리고 인건비 추가 부담이 얼마나 되는지 JP모건이 구체 숫자를 박았어요. 영업이익 10에서 15%를 선과급으로 지급하고 기본급 5% 인상할 경우 기존 추정치 대비 21조에서 39조의 추가 인건비가 발생한다. 21조에서 39조. 이게 인건비 한 항목 추가 부담 숫자예요. 비교해보면 작년 삼성전자 주주 배당 총액이 11조였습니다. 노조 요구가 그대로 받아들여지면 인건비 추가만 주주 배당의 2배에서 3배 반이 깎이는 겁니다. 시티와 JP모건이 본 숫자는 같다는 점, 이게 핵심이에요. 둘 다 노조 요구 수용 시 영업이익 7에서 12% 하락에 동의합니다. 인건비 추가 부담 21조에서 39조에도 동의해요. 본 그림은 똑같습니다. 그러면 왜 결론이 다르냐? 차이는 단 하나입니다. 노조 요구가 어디서 멈추느냐? 시티는 끝까지 박힌다고 봅니다. 그래서 30만, JP모건은 중간에 봉합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35만. 시나리오 분기예요. 그러면 진짜 무서운 질문은 이거예요. 그 시나리오가 어디서 갈리느냐? 노조 요구가 어디서 멈추느냐?
그 답을 보려면 노조가 정확히 뭘 요구하는지부터 봐야 합니다. 노조 요구한 본체 숫자 2개입니다. 하나, DS 부문 영업이익의 15%를 성과급 재원으로 고정. 둘, 성과급 상한 영구 폐지. 15%가 얼마냐? 단순 계산해봅시다. 삼성전자 올해 1분기 영업이익이 57조 2천억이에요. 1분기 잠정 실적이 이미 나와 있습니다. 1분기 추세를 그대로 연환산하면 200조 넘게 갑니다. 그 15%가 노조 요구 성과급 재원이에요. 약 45조 규모. 근데 이 45조는 1분기 추세를 그대로 연환산한 가정 숫자예요. 4분기 합산은 더 적게 나올 수도 많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45조는 노조 요구의 상한선으로 보시면 됩니다. 그래도 작년 주주 배당 11조의 4배가 넘는 자리예요. 주주가 1년 동안 받는 돈의 4배를 노조가 1년 만에 받는 구조예요. 주주들 입장에서는 우선순위가 뒤바뀐 거 아니냐는 반발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같은 영업이익을 노조와 주주가 나눠 가져가는 구조라서요. 회사 제시하는 영업이익의 10% 재원, 비메모리 사업부는 적자 개선 시 조건부예요. 노조 15%, 회사 10%, 차이가 5%포인트입니다. 이 5%포인트가 영업이익 어느 단위에 박히느냐에 따라 추가 인건비 수조 단위가 갈립니다. JP모건이 추정한 21조에서 39조 범위가 바로 이 자리예요. 이 5%포인트가 어디서 멈추느냐? 그게 CT 시나리오로 가느냐, JP모건 시나리오로 가느냐를 결정합니다. 15% 가까이로 기울면 영업이익 12% 하락, 10% 쪽으로 기울면 7% 하락. 시청자 계좌 입장에서 그 5%포인트가 곧 마이너스 10%냐, 마이너스 5%냐를 가르는 자리예요. 근데 5월 12일에 작은 신호가 있었어요. 중노위 사후 조정에 노조 측 최승호 위원장이 들어갔습니다. 거기서 본인 입으로 한 말, 영업이익 15%가 불가능하다면 1에서 2% 낮더라도 OPI 주식 보상 제도를 확대해서 더 받을 수 있게 하자. OPI는 삼성이 매년 지급하는 초과이익 성과급입니다. 최승호가 이걸 확대하자고 한 건 15%에서 1에서 2% 내려도 다른 보상으로 메우면 된다는 뜻이에요. 15%는 절대 못 내린다가 아니라 13에서 14%까지는 협상 여지가 있다. 그렇게 본인이 말한 거예요. 노조도 한 발은 물러설 의사가 있다는 신호입니다. 5월 12일 시점에는요. 근데 이게 5월 15일 지나면서 꺼집니다. 사장단 면담 결렬. 5월 16일 회장 김포 사과 이후에도 노조는 21일 파업 강행 방침 그대로. 12일에 깜빡인 신호가 닷새 만에 꺼졌어요. 5%포인트가 어디서 멈출지가 다시 안개 속으로 들어갔습니다. 이제 시청자분들 계좌 얘기 갑니다. 5월 15일 금요일 종가 삼성전자 27만 500원으로 마감했어요. 전일 대비 마이너스 8.61%, 코스피보다 더 빠진 겁니다. 시장 전체가 빠진 게 아니라 삼성전자가 더 빠진 거예요. 마이너스 8.61%가 시작일 뿐이라는 게 진짜 무서운 부분이에요. 시티가 본 30만이 한계라면 금요일 종가 27만에서 30만까지는 또 마이너스 10% 떨어질 자리가 남아있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그건 협상 봉합 시나리오예요. 봉합 안 되면 30만 밑으로 더 가는 거고요. 잠깐 멈춰봅시다. 시청자분들 머릿속에 27만이 30만 되는 게 잘 안 와닿으실 거예요. 마이너스 10%니까 별거 아닌 것 같죠? 한 가지 보여드리겠습니다. 2018년 3월로 갑니다. 삼성전자 평택 반도체 공장에서 정전이 발생합니다. 시간은 28분이었어요. 28분이요. 그 28분 정전 손실이 얼마였느냐? 약 500억 원입니다. 분당 10억. 시간당으로 환산하면 1071억. 하루로 환산하면 2조 6천억이에요. 반도체 라인이 왜 28분에 500억이 깨지냐? 청정 진공 상태로 24시간 돌아가는 라인입니다. 잠깐 전력 끊기면 먼지 들어가요. 진행 중이던 웨이퍼 폐기해야 돼요. 28분에 500억은 라인 멈췄을 때 최소치예요. 노조 예고는 18일 파업입니다. 28분이 아니라 18일이에요. 18일을 분으로 바꾸면 25,920분. 28분이 500억이면 25,920분은 단순 환산은 안 됩니다. 그래도 직접 손실만 40조 넘는다는 게 업계 추정이에요. KB증권 김동원 본부장 분석. 18일간의 파업 종료 이후에도 자동화 라인의 재가동 및 정상화 과정에 추가로 2주에서 3주의 시간이 소요될 가능성이 크다. 18일 파업이 끝나도 한 달은 더 정상 가동 못한다는 거예요.
18일 파업의 실제 충격은 한 달 이상 생산 차질입니다. 그 한 달 생산 차질이 영업이익으로 바뀌고 영업이익이 깎이면 충당금이랑 합쳐서 분기 실적에 박힙니다. 그게 다음 분기 발표 때 한 번에 쏟아지는 거예요. 시장은 그걸 미리 보고 금요일에 마이너스 8.62% 박은 겁니다. 그게 시작일 뿐이라는 게 그래서예요. 자, 경제 해결사니까 월요일에 뭘 봐야 할지 정리해드립니다. 신호 3개, 그리고 화자 판단 하나, 받아 적으세요. 신호 3개 먼저, 외국인 수급, 갭, 거래량입니다. 외국인이 시간 외에서 더 던지면 위험 신호. 월요일 아침 시초가가 갭 다운으로 열리면 위험 신호. 거래량이 평소 2배 이상 터지면 위험 신호. 셋 중 2개가 박히면 시장은 CT 쪽으로 답을 내리고 있는 겁니다. CT 쪽이라는 건 30만이 한계라는 답입니다. 금요일 종가 27만에서 30만까지는 또 마이너스 10% 자리가 남아있어요. 봉합 안 되면 그 밑으로 더 갑니다. 자, 이제 화자 판단 갑니다. 지금까지 신호 종합하면 시장은 이미 위험 쪽으로 기울었어요. 근거 셋 박아드립니다. 근거 첫째, 글로벌 IB 중 액션낸 쪽은 CT한 곳이고 그 액션이 하향입니다. 한국 증권사들은 상향이지만 그건 메모리 슈퍼사이클 본구조를 보는 거고 단기 파업 충격은 분리해서 봅니다. 글로벌 IB가 단기 충격을 박았어요. 근거 둘째, 회사가 5월 14일부터 웜다운을 시작했어요. 웜다운이 뭐냐? 라인 초입에 투입하는 신규 웨이퍼 수량을 제한하고 단가 높은 최신 공정 위주로 제품 믹스를 재편하는 사전 조치예요. 회사가 파업 가능성을 실제로 보고 있다는 뜻이에요. 근거 셋째, 시장 자체 신호예요. 5월 15일 삼성전자 마이너스 8.61%. 같은 날 코스피 평균보다 더 빠졌습니다. 시장 평균과 따로 움직였다는 뜻이에요. 이건 삼성전자 개별 리스크를 시장이 따로 보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매크로가 아니라 삼성전자 본체 리스크. 그게 시장이 박은 답이에요. 정리합니다. 5월 21일 파업이 강행되면 27만은 시작입니다. CT가 본 30만이 그때 실현돼요. 협상이 봉합되면 27만이 바닥이고 반등 자리고요. 근데 5월 12일 중노위 결렬 이후 신호는 봉합보다 강행 쪽으로 기울었습니다. 그게 화자 판단이에요. 월요일 30분 신호 3가지 보시고요. 외국인 수급, 갭, 거래량. 셋 중 2개가 위험 신호로 박히면 27만 이탈 시 손절선 재설정 구간입니다. 한 개 이하면 27만이 지지선, 30만 목표 재진입 검토 구간이고요. 다시 처음으로 돌아갑니다. 어제 이재용이 김포에서 머리 숙인 건 우리 보라고가 아니었어요. 시장 보라고였습니다. 6문장 중 1순위의 글로벌 고객을 박은 게 증거고 4월 30일 CT가 받아든 답지가 증거예요. 그 사과의 답은 월요일 우리 계좌로 옵니다. 21일 파업까지 닷새. 그 결과는 다음 영상에서 다시 짚어드리겠습니다.